자, 이제 우리 고려 전시가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고려 전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나가야 돼요? 조선의 이제 과전법 나가야 되겠죠. 조선의 이제 수조권 제도 과전법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수조권 제도 이제 과전법에서 포인트는 이 과전법과 뭐예요? 그러니까 고려 전시가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게 이제 과전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시가를 갖다가 이제 원래 형태로 제대로,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망가뜨려 놓은 전시가를 갖다 원래 형태로 이제 복원한다, 이런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가 이제 과전법이라서 전시가와 이제 상당히 비슷한 면도 많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동시에 이제 과전법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되게 입체적인 법이에요. 입체적인 법. 우리 전시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수조권이거든요. 근데 과전법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적인 성향도 되게 강하고 나중에 보시면은 조세와 관련된 규정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조세공납역 다룰 때도 과전법을 갖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과전법은 있죠. 조선 초의 종합경제법이에요. 수조권 내용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 성향도 강하게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세와 관련된 규정도 같이 담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갖다 하십시오. 먼저 이제 정치적 측면은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혁명파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권문세족들이 지금 기존의 토지제도를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문세족이 겸병한 백성들의 토지를 갖다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고 있죠. 농민들의 경작권을 갖다 이제 보호해주는 이런 측면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과전법의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수조권 측면에서 과전법은 전시가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시행된 법이에요. 그래서 전시가의 원래 원형으로 갖다가 원래 취지를 갖다 다시 실현한다 하면서 이제 시행된 법이 이제 과전법이다. 이거는 나중에 심화 가서 결수 봐두시면 돼요. 애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조세와 관련된 내용,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조세를 다룰 때 과전법의 요 조선 초기에 조세와 관련된 이런 규정이 담겨 있더라 하면서 이제 정리를 갖다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스킵해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이제 과전법과 전시가를 하나씩 비교해 갈 건데, 처음 이제 과전법과 전시가의 먼저 공통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을 먼저 한번 잡아보죠. 고려의 전시가는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했어요. 그게 전시가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근데 조선은, 과전법은 전지만 지급합니다. 시지 없어져요. 고려 말에 이제 시지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거든요. 시지가 막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 시지를 갖다 지급하지 않고 전지만 지급하는 형태의 과전법이 이제 시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고려의 전시가는 전국토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어요. 전국토. 모든 땅을 전시가로서 이제 관리들한테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조선의 과전법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토지로 제한해요. 관리들에게 나눠준 땅은 경기도의 토지로 제한합니다. 나중에 일부 예외가 생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전법은 있죠. 경기도의 토지로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전시가와 조선의 과전법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 전시가가 3개나 있었죠. 시경정 해가지고, 시계경 해가지고, 그 중에서 마지막 전시가와 주로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경정 전시가. 경정 전시가는 현직 관리에게만 전시를 갖다 지급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전법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건전한 상태로 전 현직에게 모두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전법은 전시가가 나중에 무너져가지고 있죠. 농민의 경작권 보호를 못했어요. 그래 농민들의 이제 경작권 보호, 법적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까지도 이제 같이 담고 있다. 요런 이제 전시가와 과전법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시가와 과전법을 갖다 또 하나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어떤 비교를 하게 될 거냐면, 구체적인 전시가와 구체적인 과전법의 수조권의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이 다른 거예요. 그 유형들을 갖다 비교하게 될 건데, 이 유형 다루기 전에 먼저 이제 경제와 관련된 상식이 있죠. 소유권과 수조권과 관련된 상식 하나 이제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의 이제 전시가의 수조권 유형, 그리고 이제 조선 과전법의 수조권 유형을 갖다 비교하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이 권한 중에 가장 근본적인 권한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지금도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에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중심으로 토지를 구별할 때 2개 유형의 토지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소유권상 공존, 누구 땅이에요? 이름 딱 들어보니까 국가 땅. 지금도 국가 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상 사정, 개인 땅. 자, 근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 소유권상 사전 들어갔다 사전이란 단어보다는 있죠. 요런 구체적인 용어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민전이라든지 정전 혹은 연수유전다. 요런 용어들이 이제 사전을 갖다 뜻하는 용어들이다. 소유권상 사전을 뜻하는 용어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수조권을 갖다 행사하겠죠. 관리들이라든지 세금을 갖다 걷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소유의 땅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는다. 자연스러워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수조권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자권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소유권상 사전이에요. 소유권상 사전에 대해서 수조권을 갖다 어떻게 행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수조권을 갖다가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땅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조권상 공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상 사전 땅, 개인 땅에 대해서 있죠. 개인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라든지 공신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들을 갖다 우리는 수조권상 사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소유권상 공전 사전도 있고 수조권상 공전 사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냥 공전 사전 이렇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야 이게 수조권 얘기하는 건지 소유권 얘기하는 건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무책임하게 그냥 공전사전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기본적으로 공전사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조권 얘기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상 공전사전, 사전은 있지 않습니까? 사전이라 얘기 안 하고 민전, 정전, 연수유전답이라고 말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정확한 거는 문맥을 보고 판단해요. 문맥을 보고 일단은 수조권상 공전사전으로 판단하고 문맥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오류가 난다. 그러면 야 이게 소유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유도리 있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전사전 하면 수조권상 공전, 수조권상 사전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조권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수조권을 행사하냐에 따라서 공전과 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도 주인공은 이제 수조권상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전과 이제 그 공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유형의 수조권들이 있었는지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가면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직역의 대가로서 일을 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사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조권이죠. 고려시대 때는 있죠. 고려 경정전시가 때는 과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전. 관리들의 대가로, 관리들이 일을 다한 대가, 직역의 대가로 주어지는 사전. 그게 이제 과전.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조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조권 하면 얘기하는 게 요 관리들이 일을 한, 직역을 다한 대가로 주어지는 과전. 요거로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전법의 과전도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는 요 과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전은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는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수조권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외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 때는 직역의 대가로 쥐어주는 향리들이 지방에서 수령 대신 일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리들에게 외역전이라는 수조권, 일을 한 대가로 수조권을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조선에는 향리들에게 외역전을 갖다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주로 이제 조선과 고려의 차이점들이 중요한데 과전 같은 경우는 조선에도 주고 고려에도 주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 근데 외역전은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가 입지가 다르다 보니까 고려에는 주고 조선에는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군인전이라고 해서 고려의 직업군인들에게 지급하던 수조권이 또 있었어요. 하급 직업군인들에게 지급하던 수조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조선 초기에 중앙군조차도 정군들 있지 않습니까? 농민 번상병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군인전이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들이 중요한 겁니다. 과전 똑같이 있다. 별로 안 중요하다. 외역전 없어진다. 중요하다. 군인전 없어진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군전은 난이도가 높아요. 요거는 이제 일단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관리들이 있죠. 관리들을 위한 혹은 관리들의 유가족을 위한 있죠. 사회보장제도 고려와 이제 조선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에는 관리들의 유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그게 이제 구분전이라는 수조권이 있었어요. 구분전. 관리들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유가족들을 갖다가 위한 수조권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오면 이 구분전이 없어지면서 두 개로 이제 분화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부를 위한 수조권이 수신전이에요. 수신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식들이 있죠. 불쌍하다고 만들어진 수조권이 또 휴량전이에요.
고려에 구분전이 있다면 있죠. 조선에는 수신전과 휴량전이 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려 같은 데는 있지 않습니까? 하급 관리의 자제들, 그러니까 오품 이상 관리는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들은 뭐예요? 공음전 통해서 관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음전이란다. 음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고위 관리들은 걱정이 없는데 하급 관리의 자제들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일을 구하지 못하고 백수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걔들 불쌍하다고 만들어준 게 한인전이에요. 한인전. 근데 조선에는 이런 한인전이 없어져요. 왜? 고려보다 조선이 실력 중심의 사회예요. 실력 중심. 고려는 나름대로 이제 귀족 사회라 해가지고 신분적 특권을 갖다 인정해주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분적 특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이 이제 발전이 됐던 거예요. 공음전이라든지 한인전 같은 거. 근데 조선은 양반 관료 사회로서 있죠. 실력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이런 신분을 유지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고려에 비해서. 그래서 한인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려 때는 맞죠. 그 상위 계층을 위한 공음전, 신분 세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땅을 나눠줬어요. 5품 이상의 귀족에게 세습도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실력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공음전 같은 거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공신전은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한 특별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있죠. 세습 가능한 특혜적인 땅을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애들은 중요한 애들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심화 때 보고. 지금까지 살펴본 게 우리 수족권상 사전을 살펴본 거예요. 이제 수족권상 이제 공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족권상 공전은 이게 은근히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별로 임팩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이제 오답선지로 꿰차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고려 때는 있지 않습니까? 왕실 경비를 위해서 내장전이라는 게 주어졌고, 조선에서는 궁중 경비를 위해서 궁방전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로 있지 않습니까? 왕실, 궁궐과 관련된 어떤 이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면 내자라든지 궁자가 많이 들어가요. 내자라든지 궁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암기법을 고려 때는 내자가 들어가고 조선에는 궁방전이라고 궁자가 들어갔어요. 요 두 개 이제 구별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왕이 등장해가지고 야, 이 내장전과 이 궁방전은 내 궁,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이제 억지를 쓰고 있다. 기억을 하세요. 내 궁 해가지고 내장전 고려 왕실, 그 다음에 궁방전 조선 궁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자라든지 궁자가 왕실과 관련된 용어에 내자라든지 궁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 키워드도 잡아놓고 동시에 이제 고려의 내장전과 조선의 궁방전을 갖다 구별하는 순서를 잡는 암기 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회전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관청, 이거는 왕실이랑 관련 없어요. 지방일 수도 있고 중앙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관청이 있으면 그 관청을 경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국가가 이제 수조권을 행사하는 땅들이죠. 근데 이제 조선이랑 고려랑 이제 둘 다 이제 공회전이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둘 다 이제 관청 경비를 갖다 충당하는 땅이다. 이 공회전도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내장전, 궁방전, 그리고 이제 공회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관련된 사료 읽어보시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전시가와 조선의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국의 민전은 과전법의 대상지로 설정되어 운영되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디가 틀렸어요? 고려는 전국, 조선은 경기라고 했죠. 그 차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시가의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요거는 우리 전시가와 관련된 지식과 플러스 군사제도와 관련된 지식이 결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사제도 배우면서 이 내용을 갖다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전이 원래는 법적으로는 세습되는 게 아닌데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군인이면 아들이 군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습되고 그 군인전도 같이 세습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료가 사망한 후에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전시가의 원칙이다. 맞아요? 틀려요? 기본적으로 수조권은 반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반납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주는 경우에는 은퇴하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있죠. 그리고 전현직 모두에게 주는 경우에는 사망하면 이제 반납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거나 혹은 은퇴한 이후에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전법의 토지 분급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에 나눠줬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편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1번 빼고는 이제 다 맞는 거죠. 다음에 이제 기역, 리을의 순서대로 들어갈 내용에 대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 이제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전시과 유형끼리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전법 있지 않습니까? 과전법의 어떤 수조권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는 유형. 요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전시과 내의 여러 가지 유형들, 그 다음에 과전법 내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너네 구별할 줄 아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시과끼리 구별, 두 번째는 이제 과전법과 전시과 구별,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과 과전법 내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토지를 갖다 구별할 줄 아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 문제가 이제 종합 문제예요. 보시면은 전반적인 이제 토지 제도들, 수조권끼리도 구별하고 동시에 이제 수조권 내에 여러 가지 유형도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복합 문제, 종합 문제입니다. 고려는 일찍이 태조 때 뭐뭐를 나눠줬다. 토지 제도와 관련된 태조가 나눠준 거는 역분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어디 있죠? 니은이 왜 안 보이지? 맨 아래?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면 관리에게 보수로 주던 과정과 달리 문벌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은 뭐예요? 문벌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던 토지제도, 공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보자. 육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한테는 뭘 줬어요? 한인전. 그 다음에 끝인가? 리을 없어요? 리을 있네. 그러니까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거 뭐예요? 고려시대 때 구분전이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토지제도, 기역은 토지제도끼리를 갖다 구별할 줄 아는가 물어본 거고 있죠. 요 밑에 있는 거는 그 토지제도의 그 전시과의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들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복합돼서 나온 문제네요. 좀 드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풀 줄 알면 전시과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틀이 잡혔다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기출문제 통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전법까지 배우면서 있지 않습니까?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갖다 이제 드디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전법 있지 않습니까? 과전법을 갖다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이제 수조권 제도가 드디어 조선전기 때 이제 소멸되게 가는 거예요. 왜? 조선전기가 되면 이제 지방간을 갖다 100% 파견하면서 수조권이라는 엽기적인 개념을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멸 과정을 갖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직전법의 시행이에요. 직전법의 시행. 직전법이라는 거는 과전법의 수조권 내용을 갖다 좀 바꾼 법이에요. 왜 이 직전법이 시행되고 왜 수조권 내용을 갖다 바꾸게 되냐면 조선 초에 불법적인 세습, 수신전, 휴량전 우리 배웠죠. 요게 원래는 세습되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불법적으로 이게 세습이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신전, 조선 초에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뭐 계유정난 여러 가지 반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갖다가 토벌하는 과정에서 공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 세습, 공신정에 의해 가지고 수조권으로 나눠줄 땅들이 점점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화끈한 남자다운 상남자 세조가 있지 않습니까? 화끈한 대안을 갖다 제시했던 거예요. 야, 앞으로 전직관리에게는 수조권 안 주고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겠다. 자, 세조가 이렇게 현직관리에게만 월급을 준 이유는 뭐냐면 세조가 집권하고 나서 세조를 인정하지 않던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전부 다 관직에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는 걔들이 꼴 보기 싫다는 거죠. 내가 싫어서 떠난 애들, 너네 월급 안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직접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갖다가 지급하는 제도로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직전법이에요, 직전법. 그리고 이제 문제가 많았던 수신전, 휴양전 같은 유가족들을 위한 제도들도 전부 폐지시켜버립니다. 아주 화끈함이 있죠. 단기적으로는 완전 효과 짱인 법이 바로 직전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갖다 낳게 되는 거예요. 관리들이 있죠. 공무원들은 강력한 공권력이라는 힘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근데 그 관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현직에 있을 때만 국가는 돌봐줄 거야. 너네 은퇴하고 나면 너네 굶어 죽어도 난 몰라. 네가 혹시 공직에 있다 너네 죽게 되면 너네 유가족도 나는 너네 모른 척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네가 알아서 지네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지네의 노후를 대비하고 지네 가족들의 노후를 갖다 대비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명의 특이한 관리들이 부패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관리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들이 누구를 수탈하냐면 제일 만만한 자기 영향력 하에 있는 애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누구를 수탈했냐면 지네가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주인들을 수탈했던 거예요. 원래는 10분의 1의 수조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과다하게 행사되는 겁니다. 과다하게. 원래는 10분의 1인데 이걸 갖다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달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다 죽어가. 그리고 이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 관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대부분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국가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 때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조권 남용, 직전법의 폐해에서 시작되는 수조권 남용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성종 때쯤 돼버리면 이미 관리들이 지방에 다 파견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방관들에게 수조권을 갖다 대신 행사하라는 거예요.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당사자 관리가 아니라 있죠. 지방관들이 그 지역에서 수조권을 행사해가지고 있죠. 세금을 갖다 거두라는 거예요. 지방관들이 거둬. 그런 다음에 거둔 다음에 그 관리들에게 국가에서 수조권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관수관급제예요. 관에서 거두어가지고 관에서 수조권자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잘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관계죠. 원형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갖다 걷어가지고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수조권 제도를 갖다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상식인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상식. 근데 이 상식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자, 요런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갖다 걷어가지고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요런 제도로 우선 시행을 합시다 하면서 시행을 했던 게 관수관급제. 관리가 행사하던 수조권을 국가가 대신해서 행사한 후 관리에게 지급하는 방식 이겁니다. 근데 조선 중기 때쯤 되면 큰 외변들 여러 번 일어나죠. 외변들. 그 외변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갖다 못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그러니까 수조권을 대신 행사해가지고 관리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행사할 수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들이랑 결국 타협을 봤던 게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수조권제 없애자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원래 녹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쌀이라든지 옷감 같은 거를 갖다 수당 형태로 조금 덧붙여줬는데 요거를 갖다가 앞으로 월급만큼 너네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나눠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직전법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조권제가 폐지되고 수조권이 전면적 녹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직전법이 폐지된 거는 2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수관급제는 직전법의 하위 법령입니다. 직전법이 폐지되는 건 바로 요 단계. 직전법 폐지되고 수조권이 전면적 녹봉화, 수조권제가 소멸되는 단계가 바로 이제 이 명종 때 요 단계 가서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수조권제가 이제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있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백성들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한 지배권은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된 거예요? 아니면 관리들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된 거예요? 국가. 왜? 예전에는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도, 그 수조권 제도가 소멸해버리고 있죠. 이제는 국가가 백성들한테 직접 세금을 거두어서 관리들에게 녹봉을 주는 제도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해졌어. 그러면 국가가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똘똘한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 똘똘하고 이 권력이 있는 애들이 그냥 손해를 갖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에 상환에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갖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들은 있지 않습니까? 지네들의 약해진 토지 지배권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토지를 갖다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소유권 가질 수 없다면, 수조권 가질 수 없다면 그냥 우리 소유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 공권력들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토지를 갖다 빼앗아서 우리 땅을 갖다 넓게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수조권 따위 없어도 된다. 관리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죠. 관리들의 토지 소유 욕구가 자극되고 관리들이 큰 땅을 갖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관리들이 이 큰 땅을 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들을 갖다 이제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소작농들한테. 그러면서 지주전호제, 지주와 소작농 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확대돼 가는 거예요.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수작농화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농민들이 몰락해 가는 거예요. 조선 등기의 그 건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 세조가 직전법을 갖다 실시하면서 조선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관청에서 그 생산량을 조사하고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눠줬다. 이거 무슨 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관청이죠. 지방관청. 그러니까 이제 관수관급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과 관직에 진출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무슨 제도예요? 과전법. 그 다음에 요거는 관수관급제. 그 다음에 이제 과전의 세습 등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건 무슨 제도예요? 직전법 얘기하는 거죠. 자, 가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사전은 처음에 경기지방에 한전하여 지급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들은 이제 경기지방에 한전하여 관리들에게 이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 폐지됨에 따라서 직전법이 폐지됐다는 말은 수조권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수조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주 전호제 관행이 줄어들었다. 어떻습니까? 줄어든 게 아니라 더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순으로 나, 다, 가 순이다. 나, 다, 가 순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요게 맞고 나머지는 틀린 건가요? 틀린 게 뭐죠? 3번 틀렸어요. 그쵸. 3번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다 표시를 하고 풀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풀 때도 표시를 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수조권제가 이제 소멸되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주 전호제가 강화돼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주 전호제를 정의를 하면 있죠. 소유권을 가진 지주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빌려서 있죠. 소작을 짓는 소작농 혹은 전호 간의 관계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핵심 관계는 소작료로 갖다 얼마나 내는가, 어떻게 내는가 하는 겁니다. 그 지주전호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주전호제를 갖다 정의를 하려면 먼저 이제 소작권부터 이제 정의를 갖다 해야 돼요. 소작권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소유권상 사전과 관련된 소작권이 일반적이에요. 국가가 가진 땅은 의외로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가치가 있는 땅은 의외로 얼마 없기 때문에 요 땅이 주인공이 아니라 역시 있죠. 요 소작권에 있어서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요 사전들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관리들이 이제 큰 땅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들을 갖다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서 이제 소작농들이 소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가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내냐면 타조법 병작반수제라는 방식에 의해서 소작용으로 갖다 일반적으로 이제 2분의 1 절반을 내는 게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땅을 개인이 빌려서 소작 짓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드문 경우에 드문 경우.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국가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좀 관대했나 봅니다. 요 경우는 한 4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있죠. 경우도 많지 않아요. 되게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요 개인의 땅, 지주의 땅을 갖다가 국가가, 그 백성들이 이제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 그 방식으로 우리는 타조법 병작반수제. 이 타조법 병작반수제가 지주 전호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간 뼈대를 이루는 기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조법은 있죠. 절반을 낸다고 해가지고 정률제, 정해진 퍼센테이지 2분의 1을 낸다. 이렇게 해서 정률제라고도 부릅니다. 고대 이래 정근대 일반적인 지대 방식,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타조법을 통해 가지고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일정 비율 2분의 1을 내었다. 그래서 병작반수제라고 불렀다. 근데 이 2분의 1이 있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작은 것 같아요? 농사는 내가 다 지었어. 근데 농사 짓고 나서 절반을 갖다 지주한테 줘야 돼요. 좀 많이 낸 느낌이죠. 왜 이렇게 많이 냈냐면 있지 않습니까? 지주와 전호 간의 힘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요. 전근대 있지 않습니까? 지주 전호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신분적 차별과 신분적 차이까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제 지주는 양반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지배계층, 그 다음에 이제 전호는 피지배계층이었던 거예요. 이런 신분적 차이 플러스 경제적 차이까지 가미가 되니까 힘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소작농들을 갖다 삥 뜯었던지도 그게 타조법 정률제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있죠. 도조법이라는 새로운 지주전호 관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도조법이 조선 후기에 등장했다고 해서 타조법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타조법이 어떻게 보면 더 일반적이고 더 유행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가면 도조법이라는 새로운 지주전호 관계도 이제 등장하긴 합니다. 조선 후기 이제 일부 지역에서. 자, 이 도조법은 어떤 제도냐면 이제는 정률제가 아니라 정액제예요.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바로 딱 야 얼마만큼 1년에 얼마만큼 내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대략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 얘보다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이죠. 그러니까 지주보다는 이제 소장농한테 좀 유리한 애 있죠. 지주전호 관계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이런 도조법이 조선 후기 때 등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지주전호 관계가 좀 더 평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적 우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신분적 우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신분제가 동료로 겪게 되고 신분제가 이제 붕괴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주도 전호도 다 양반이에요. 다 양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평등한 단순한 경제적 관계로 그 관계가 결정되다 보니까 소정농도 좀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정액제 형태로.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타조법과 도조법 순서. 자, 지주의 기득권을 갖다 타도하였다 해서 타조법 다음에 도조법.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지주전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고 농장이 확대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지주와 전호 사이의 신분적 관계가 약화되었다. 어떻습니까? 조선 후기 신분적 관계 약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지주제가 일반화되면서 소장료의 징수 방법은 종래 도조법에서 점차 타조법으로 바뀌어갔다. 어떻습니까? 틀린 거예요. 종래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갔다. 이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조법이 새로 등장했으니까 타조법은 정률제로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대로 지급하였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들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수조권이 이제 어떻게 소멸되는지까지 이제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제도의 일부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주인공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 잘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주인공이 이제 죽었으면 이제 2부 주인공, 새로운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조세공납력이에요. 원래 조세공납력은 이전 시대에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았다. 안 중요했어요. 근데 수조권이 소멸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백성 간의 다이렉트 관계가 강화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조세공납력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세와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내용들. 자, 조세도 그렇고 공납도 그렇고 역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됩니다. 조선 초에 조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폐단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폐단을 낳게 되는가? 이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어떻게 새로운 기업법들이 시행되는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공납이랑 역 같은 경우는 1단계만 거쳐요. 1단계. 한 단계 폐단이 등장하면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법 나오고 땡이에요. 그러니까 끝나. 근데 조세는 있지 않습니까? 2단계 기업법이 나와요. 2단계 기업법. 그래가지고 이제 조세가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쫄 거 없어. 별로 안 복잡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십시오. 자, 조선 초에 있죠. 조세와 관련된 형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과전법 내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과전법은 있죠.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있지 않습니까? 조세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시험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과전법이 나왔어. 그럼 좀 방황을 해요. 야, 이거 조세인가 아니면 수조권인가? 근데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옆에 선지라든지 내용들을 갖다 보시면 과전법 옆에 뭐 공법이라든지 영정법 이런 조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과전법의 조세 측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과전법 나왔는데 직전법 나오고 뭐 수조권 소멸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수관급제. 그러면 그건 수조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선지라든지 나와 있는 맥락들을 갖다 보면서 이 과전법의 수조권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조세 측면을 갖다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이 과전법 초기에 이제 과전법의 초기에 조세와 관련된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월은 10분의 1 너무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특별한 규정이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1결당 최대 생산량 300도. 그러니까
10분의 1로 조세를 정하더라도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들이 구라를 치는 거예요. 야, 여기서는 생산량으로 갖다 3,000두 생산했는데 이렇게 구라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300두 삥 뜯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 생산량을 정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많이 생산돼도 1개월당 아무리 많이 생산돼도 300두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최대 세금은 얼마 거둘 수 있다? 30두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율이 30두예요. 1개월당. 그리고 이 30두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깎아주는 제도를 추가로 만든 거예요. 답펌 손실법. 답펌이란 말이 발로 직접 밟아서 검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검사를 해가지고 수조권자가 직접 이 답펌을 해가지고 있죠. 농사가 잘 안 됐으면 깎아주는 10등급으로 깎아주는 제도가 답펌 손실법이요. 최대 30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깎아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가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답펌 손실을 갖다 누가 하도록 했어요? 수조권자가. 여러분이 수조권자라면 깎아주겠어요? 안 깎아주겠어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불쌍하다고 깎아줘요. 어떻게 돼요? 내 월급이 줄어들어 버려요. 깎아주겠어요? 안 깎아주겠어요? 안 깎아줘요. 요게 바로 이제 과전법에 규정된 있지 않습니까? 조세 규정의 한계요, 문제점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세종이 이제 공법을 갖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세종의 공법. 자, 우리 단순히 세종 때 공법 배웠어요. 이제는 공법을 갖다 자세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18만 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된 공법. 정치적으로 얘가 이제 뛰어나면 이거는 우리 이미 정치사에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법에 이제 구체적인 일 있죠. 경제사적 내용들을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은 있죠. 크게 두 가지 법을 갖다 담고 있어요.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연분구등법이에요. 연분구등법. 이 연분구등법이 있죠. 풍웅의 정도에 따라 조세액을 갖다가 있죠. 9등급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죠. 답펌 손실법이 수조권자가 직접 있죠.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책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깎아줬던 거예요. 농사가 안 되더라도. 근데 이제 연분구등법은 그 측면을 갖다 보완을 했던 거죠. 야, 답펌 손실을 수조권자가 직접 하면 안 깎아주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의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방간이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수조권자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지역 관리가 답펌을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연분구등법의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풍흉의 정도로 갖다 상상해서 하하까지 이제 9등급으로 책정을 갖다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깎아줬어요. 세종은. 최하 있지 않습니까? 하하는 4두, 그리고 최상이 20두요. 그러니까 20두. 아무리 많이 내도 있지 않습니까? 과전법보다 더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주는 요 제도. 요게 이제 연분구등법입니다. 연분구등법. 그리고 이제 전분육등법이라는 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토지의 등급을 갖다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전분육등법의 특징이 뭐냐면 있죠. 이 전분육등법에서 1결 단위는 상대적인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0두라는 생산량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 땅을 갖다가 그 1결로 정한 거예요. 생산량이 높은 땅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좁아도 300두를 생산할 수 있겠죠. 생산량이 낮은 땅에서는 넓어야 300두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면적이 상대적인 면적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세요. 1결, 300두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땅을 1결로 하였다. 이게 왜 별로 안 중요하냐면 나중에 제일 고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세액 문제인데 1등전이나 6등전이나 세액이 똑같아요. 둘 다 300두를 갖다 생산하니까. 그래, 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분육등법이 있고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1결의 단위는 상대적인 면적이다. 300두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볍게 넘어갑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료 보시면서 뭐 상상이니 하하니 뭐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공법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이 만든 그 공법 있지 않습니까? 공법이 또 문제를 갖다 낳게 되는 거예요. 공법의 문제가 뭐냐면 지방간이 답펌을 했죠. 지방간이. 근데 그 지방간들이 건전해요? 아니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조 이후에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방간들이 지방간 밑에 있던 향들이 농간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공평하게 조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풍웅에 관계없이 있지 않습니까? 인조 때 결당 4두 하하로 고정시키는 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조의 영전법입니다. 백성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딱 보면 이야,
토지세를 이렇게 깎아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인조의 영정법은 백성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 조선 후기가 돼버리면 이미 토지가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조선 중기 이후면 이미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지주들한테 토지가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토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게 있어 없어? 토지세 깎아줘도 좋을 게 없어요. 거기다 보세요. 자, 원래는 국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토지세와 관련해서 요만큼 세금을 거두었어요. 근데 영정법을 실시하면서 그 수입이 줄어들겠죠. 한 이만큼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국가는 이 부족한 세액 부분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찹세들을 갖다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타 등등의 찹세는 있죠. 힘센 지주들, 관리들에게 부과가 됐을까요? 힘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부과가 됐을까요? 힘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온갖 찹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조의 영정법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부분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못했고 플러스 좀 가혹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부담되었고 있죠.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쳤다. 이렇게 평가하는 악법이 바로 영정법이에요. 영정법. 아마 인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혹평을 들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영정법을 실시했다면 있죠. 이런 식으로 혹평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좀 재수없는 임금이죠. 그러니까 인조가 실시하다 보니까 구대에서 되게 혹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종이 이런 영정법을 실시했다면 이런 한계들을 갖다 어떻게든 보완해서 실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조는 그렇게 못했나 봐요. 그 후대 요구를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해요. 조세공납력과 관련된 나름대로 보니까 조세와 관련된 개혁법으로 평가받는 영정법인데 엄청난 혹평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다품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했다. 신하들로부터 백성에까지 두루 물어 반대하는 사람이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들의 뜻을 알 수 있다. 지금 보세요. 다품의 폐단을 해결하려고 했다. 플러스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이 제도는 무슨 제도일까요? 이 제도는 세종의 공법이 되는 거예요. 세종의 공법. 그러면 이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어떻습니까? 맞죠? 연분구동법. 그 다음에 풍용에 따라서 1결당 4에서 6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1결당 4에서 20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국 12두 조세를 징수하였다. 요거는 우리 아직 배운 내용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대동법과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의 조세를 징수하였다. 이거는 조선과 관련되면 무슨 법일까요? 조선과 관련되면 과전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과전법에 초기 과전법 규정. 원래 이제 10분의 1이 기본이었어요. 고려도 그렇고. 근데 세종은 있지 않습니까? 이 퍼센테이지 비율을 갖다 지워버리고 있죠. 4에서 20두로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료를 보고 정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끌어내시면 돼요. 아직 이제 우리가 안 배운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답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있지 않습니까? 조세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공납의 변화 들어가겠습니다. 공납의 변화. 자, 공납의 변화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공납이 이제 어떤 형태로 구축이 되었고 이 공납이 어떤 폐단을 낳게 되고 자, 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법이 등장했는가 보게 될 거예요. 조선 초기 이제 공납의 형태는 고려 때 우리 상공별공 보셨죠? 거기서 이제 조선에는 하나가 더 추게 돼요. 진상. 진상은 별공의 일종인데 왕실에서 징수하는 별공이에요. 백성들이 가장 내기 부담스러웠던 공납이 뭐였을까요? 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물건이나 못 바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보고 야, 이 진상아 이렇게 하면 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욕이 바로 여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백성들에게 부담스러웠던 공납, 그게 바로 이제 진상입니다. 공납 책정 방식은 무시하십시오. 이게 상식이긴 한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심화 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성된 공납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중기에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 중기에 이 공납이 이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불산곡물이라는 애 때문에요. 불산곡물. 한자를 좀 한문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바로 감이 없고요. 아니불자, 생산될 산자, 곡물. 생산되지 아니하는 곡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 같은 거를 갖다가 국가의 곡물로서 바치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의 특산물이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이 지역에 오징어가 많이 잡혔어. 그래서 조선 초에 이제 오징어를 갖다가 공납으로 이제 바치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해류가 바뀌었는지 오징어가 이제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국가장부에는 오징어 300마리를 갖다 바치도록, 100마리를 갖다 바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째고 야 우리 오징어 안 잡히는데 못 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국가가 어떤 거를 갖다가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갖다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독박은 국민들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 때는 더 무섭겠죠. 국민들이 어떻게든 오징어 100마리를 갖다가 마련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상곡물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있죠. 오징어 100마리를 갖다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제 박납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박납이 얼마 안 있어서 있죠, 아주 악독한 표단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수령이랑 요 박납업자 상인이 짜게 되는 거예요. 짜게 되는 거예요. A라는 박납업자와 수령이 짜가지고 있죠. 수령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앞으로 오징어 살 때는 야, 이 A가 파는 오징어가 좋다더라, 이거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이제 수령 말을 듣고 이 A한테 오징어를 갖다 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마리를 주세요. 원래 한 마리가 이제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야 1,000원, 10,000원을 부르는 거예요. 한 100배 값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B라는 상인한테 가서 100원을 주고 100개를 갖다 사가거든요. 그럼 수령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고 품질이 안 좋은데 다시 A한테 사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있지 않습니까? 100배의 값을 갖다 치르고 오징어를 갖다 얘한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을 갖다 수령과 박납업자가 이제 갈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납의 패단. 조선 전기에 있죠. 백성들을 가장 피를 말렸던 이렇게 부정부패가 바로 요 박납의 패단이에요. 박납의 패단. 박납업자와 관리가 결탁하여 고가로 박납을 갖다 강요하는 제도. 자, 이러면 이제는 우리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히죠. 조광조 때 우리 박납의 패단 이런 거 다 배웠죠. 그러니까 조광조 때 이런 박납의 패단, 조식 때 박납의 패단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1번은 무시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조광조, 그 다음에 율곡, 류성룡, 조식 이런 인물들이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 있죠. 야, 수미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수미법이 뭐냐면 거둘 숫자, 쌀미자,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세금으로 내도록 하니까 이런 패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산물 대신 일단 쌀을 거두자는 거예요. 쌀을 거둔 다음에 그 쌀로 왕실에서 특산물을 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합리적인 대안이 수미법이에요. 근데 이 수미법이 실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국의 그러니까 수령들이 개떼처럼 일어나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기득권들이, 당대 기득권들이. 결국 수미법이 시행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수미법을 대신하는 있지 않습니까? 박납의 패단을 바로잡는 개혁법이 드디어 누구 때? 광해군 때 실시가 되는 거예요. 광해군도 그 시대 때 주류들이랑 색깔이 비슷했다면 감히 이 대동법을 갖다 실시를 갖다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광해군은 철저하게 이단화했던 거예요. 당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에 있죠. 이 박납의 패단을 바로잡는 공납과 관련된 조선의 개혁법, 대동법을 갖다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동법은 정말 조선 후기에 가장 훌륭한 법이에요. 일단은 박납의 패단을 시정합니다. 자, 쌀, 동전, 옷감 등으로 있지 않습니까? 공납을 갖다 납부하도록 해서 박납의 패단 바로잡아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동법은 있지 않습니까? 공납을 전세하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요 공납이 인두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오마다 부과가 됐어요. 마을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공납을 갖다가 그 광해군에 있지 않습니까? 전세화시켜요. 이제는 인두세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토지 1결당 12두씩 내게 했던 겁니다. 1결당 12두씩. 이제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은 공납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땅이 없으니까. 토지세화 됐으니까. 그리고 부자들은 이제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되면 이양법이라는 기적의 농법이 시행되면서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산력이 높아진 토지에서 있죠. 세금을 갖다 더 많이 부과해야 된다는 있죠. 그러니까 조세 정의를 갖다가 실현한 법. 그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아주 훌륭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상인 공인의 등장. 자, 요것도 이제 대동법이 갖는 3대 역사적 의미 중 하나예요. 1, 2, 3번이 이제 대동법이 갖는 역사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박납의 패단 시정, 두 번째는 이제 공납의 전세요. 세 번째는 있죠. 중개상인.
원래 예전에는 특산물을 갖다가 백성들이 국가에 바쳤어요. 그럼 그 특산물을 그 궁궐에서 그냥 소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특산물이 아니라 쌀로 바치게 되는 거죠. 동전으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쌀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개 상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야, 우리는 이런 물건이 필요해. 이 물건들을 갖다 너네 사다 줄래 하게 되거든요. 그 중개 상인들이 이제 공인이라는 애들이에요. 대규모 중개 상인이에요. 국가랑 거래하다 보니까 이 중개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있죠.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동법이 갖는 세 번째 역사적 의미예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 대동법을 갖다가 주도했던 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선해청이란 관청. 요거 암기를 해주세요. 지방의 대동청은 외울 필요 없어요. 딱 이름 들어보니까 뭐 대동법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뭐. 그 다음에 이 대동법이 여러분 지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엄청 나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옆집 되게 가난한 사람이야. 땅 하나도 없는 그 품삯받는 임금 노동자랑 나랑 있지 않습니까? 공납을 똑같이 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땅이 많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내가 수백 배, 수천 배를 갖다 더 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법은 기득권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고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법이에요. 쉽게 시행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 있지 않습니까? 이원익이 건의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겨우겨우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좋은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결국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숙종 때 가가지고 이제 결국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훌륭한 대동법도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동법은 상공과 관련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공이라든지 진상은 여전히 현물로 납부를 갖다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백성들이 이제 힘든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심화 내용으로서 우리 심화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납의 기본 형태, 그리고 이제 불산 공물, 박납의 폐단이라는 공납의 이제 폐해 등장, 그리고 이제 이 대동법이 그 폐해를 갖다 바로잡는 모습을 보셨어요. 대동법은 출제빈도 아주 높습니다. 꼭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제도에 대한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와 박납인들은 그동안 얻은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게 무슨 제도? 대동법. 그리고 이제 이 제도로 이 사료를 보면서 야, 대동법이 대충 어느 분위기였구나.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가 됐구나.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다 복습할 수 있는 거죠. 1번.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현물로 납부하게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X. 원래는 현물로 납부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동종 같은 걸로 이제 납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세가 풍용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결 사두로 정해졌다. 맞아요, 틀려요. 일단 전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가 아니고 있죠. 그 다음에 1결당 또 12두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1결당 4두로 이제 결정된 거, 요거는 이제 영정법 얘기하는 거예요, 영정법. 그 다음에 공인이 활약하여 수공업이 활기를 띠고 상품 수요가 증가했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중개상인, 대규모 중개상인이 활동하면서 있죠. 수공업. 그러니까 수공업뿐만 아니라 상품 화폐 경제 자체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동법이 호를 기준으로 해요. 1결당 12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이 원래 호를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1결 기준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납과 관련된 기업법 이제 정리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과 관련된 마지막 이제 역과 관련된 변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도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조선 초기 이제 역의 형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질돼 가는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기업법이 등장했는가, 이런 패턴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역은 크게 이제 군역과 요역이 있어요. 군역은 이제 정남에게 부과되었고 있죠. 정남이 이제 정군이나 보인으로 이제 초기에 이제 근무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양반이라든지 향리, 그리고 이제 학생은 면제가 되었다.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반이 아니라 있죠. 현직 관리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관행이 돼버린 거예요. 양반 계층들은 군역을 갖다 역을 면제받는 형태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얘기를 갖다 아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역은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갖다 제공하는 거예요.
인정을 고려하여 가오에 이제 부담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가오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고 뭐 몇 살짜리가 몇 명이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 이제 각각 가오에 부과했던 게 요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흐리게 해놓은 거는 심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제 그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선 중기쯤 되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질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역시 세조의 그러니까 직전법이에요. 세조가 직전법 실시한 이후에 농민 자원들이 양인 자원들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군역이고 요역이고 부족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조선 초기에 오랫동안 큰 전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군역을 갖다 좀 강가하게 되는 겁니다. 군역 자원도 부족하고 요역 자원도 부족한 자원에서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군역을 원래 치료해야 될 병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력들을 갖다 요역 노동을 갖다 시켰던 거예요. 성보수공사하고 길 닦는데 군인들을 갖다 동원을 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 군역 자원을 갖다 담당하던 정군들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나름대로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일반 농민들보다는 상층 계층이에요. 그 중간 지배층 이 정도 됐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서 길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대신 사람을 갖다 세우는 풍속이 유행하게 돼요. 그게 일명 대립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립제. 돈을 내고 대신 네가 가서 요역하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립제가 유행하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똘똘한 관리들이 있죠. 이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 돈 얘들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면 너네 와서 요역 안 해도 있지. 한 걸로 역의 의무를 갖다 치른 걸로 체크해 줄게. 그게 방군수포제요. 방군수포제. 자, 여러분 보시니까 이 대립제랑 있지 않습니까? 이 방군수포제라는 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 방군수포제가 또 한때 핫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풍속을 갖다 누구까지 알게 되냐면 왕까지 알게 돼요. 그러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네 얘들한테 돈 내지 말고 그냥 나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합법적으로 역을 면제해 줄게.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군역이 있지 않습니까? 납포 형태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2필씩 너네 군포 내라는 거예요. 군역 치는 대신. 그러면 군역의 의무를 갖다 치는 걸로 해줄게. 그 제도가 바로 이제 군족수포제, 중족이라는 왕 때 실시된 제도입니다. 조선 초에 있지 않습니까? 양인들을 갖다 중심으로 한 국방 시스템, 양인 개병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붕괴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 군족 수포제 있죠. 방군 수포제보다는 어떤 면에서 나아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군족 수포제가 또 여러 가지 폐단들을 갖다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폐단을 낳게 되냐면 군족 수포제가 시행되고 나니까 일단 관리들이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원래 이 수입 다 내 거였어. 근데 왕이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수를 쓰냐면 중복징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복징수. 감령, 군령 같은 데 있죠. 지방 관청이라든지 지방의 군령 같은 데서 국가에 한 번 내고 우리한테도 한 번 더 내라는 거예요. 중복징수. 백성들이 이제 다 주고 갑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군포로 갖다 부담을 못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백성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웃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이웃이 그 군포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인징. 그 다음에 가족이 도망가죠. 친척이 도망가죠. 그러면 남아있는 친척이 내야 되는 거예요. 족징. 자, 이렇게 해도 군포가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군포를 거두냐면 황구첨정, 어린 갓난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얘들한테는 군포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16에서 60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애들한테 또 군포를 부과해요. 그 다음에 또 이래도 부족해. 그러면 이제 무덤에 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도 군포를 부과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백골징수.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의 피를 말렸던 게 군포의 폐단입니다. 군포의 폐단. 대동법으로 인해서 공납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백성들을 갖다 가장 괴롭혔던 폐단이 바로 요 군포와 관련된 폐단이요. 요게 전부 군포와 관련된 폐단을 갖다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군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역 문제가 이렇게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든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군역과 관련된 개혁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조 때 단순함기했던 균역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실시 배경 뻔하죠. 군적 수포제의 폐단이요. 중복징수. 거기다가 또 이 당시 이제 백성들이 이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양인이 쪼그라들어요. 양인. 대부분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군포는 있지 않습니까? 양인한테만 부과를 갖다 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인들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다 주고 가는 거.
이 상황에서 이제 영조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균역법이라는 법을 갖다 실시합니다. 쉬워요. 균역법은 너무 쉽습니다. 기존의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야 됐죠. 그걸 갖다 1필로 줄여준 법입니다. 담당했던 관청이 균역청이라고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딱 이름 보니까 균역법이랑 관련돼 있죠. 이 균역법에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보완책. 균역법을 실시했어요. 국가의 재정은 재정 수입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역과 관련된 그 수입이. 원래는 한 100% 정도 들어왔다면 이제 한 50%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이 부족분을 갖다 어떻게든 메워야 되거든요. 메우기 위한 방법을 갖다가 영조가 나름대로 세련되게 잘 실시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1번이 이제 결작이에요. 일부러 갖다가 토지세화한 거예요. 토지세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 후기에 토지 생산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지주들에게 이 군역 부족분을 갖다 부과를 갖다 시킨 거예요. 결당 2두, 12두가 아니에요. 12두 정도면 완전히 전면적으로 모든 이제 역과 관련된 자원들을 갖다 지주들한테 부과를 갖다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결당 2두 결작이란 이름으로 있죠. 지주들에게 부과를 갖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 전세화. 그 다음에 이제 부유한 양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인들. 이 양인들 중에 양반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에게 이제 하급 군관직, 명예직 군관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무 군관포예요. 너네에게 명예직 군관직을 갖다 줄 테니까 너네도 좀 기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장, 염전, 선박세 전부 어촌이랑 관련돼 있죠. 와, 영조는 왜 이렇게 어촌 사람들에게 잔인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존의 어장, 염전, 선박세가 왕가에서 사용하던 돈이에요. 왕가에서. 왕자라든지 왕실에서 사용하던 돈들이에요. 이 돈으로 갖다 영조가 이제 양보를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양보를 할 테니까 너네도 이렇게 지주들도 좀 부담하고 그 다음에 너네 부유한 양민들도 좀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백성들 좀 도와주자 하면서 이제 실시했던 법이 바로 균역법이에요. 재정 보완하는 방식 쪽에서는 좀 건전한 방식으로 시행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균역법은 영정법처럼 혹평을 받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이제 가치는 있지만 좀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건전한 방식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갖다 받는 게 균역법입니다. 근데 이 균역법은 있죠. 근본적으로 이 균역의 문제를 갖다가 역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폐단이 계속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개항기와 전근대 조선의 사이에 끼어있는 흥선대원군이라는 개혁가가 있거든요. 그 개혁가가 이 군역 문제를 갖다 제대로 해결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일명 호포제라는 거예요. 호포제는 뭐냐면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시키는 제도예요. 조선 후기 군포 문제가 결국 문제가 됐던 거는 양반이 다수고 양인이 소수인 상태에서 양인한테만 국가 전체의 군포를 갖다 부담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흥선대원군에 있지 않습니까? 호포제라는 제도를 갖다 실시하면서 양반에게도 있죠. 군포를 갖다 부과시키면서 결국에는 이제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흥선대원군 가서 배우면 됩니다. 결국 이제 균역법이 완벽하게 이제 균역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했다. 요거 이제 잡으시고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뒤이어서 해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영조 때 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호포제도 이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결포제 이런 것들 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호포제는 지금 양반도 같이 포를 부담하다는 제도고 있죠. 결포제는 지주들에게 포를 갖다 부담시키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 다 너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기득권들에게 불리한 과격한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의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시행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조 때. 그 영조는 좀 온건한 있지 않습니까? 그 균역법을 갖다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조의 이 군포 문제 해결과 관련된 논의 보면 결포라든지 호포 같은 과격한 제도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포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흥선대원군 이렇게 가버리면 좀 공부를 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 때 이미 호포제, 결포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격한 제도라서 온건한 영조는 실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함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구별해 주십시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조 때 균역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조의 균역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형이 전반적인 균역법 문제,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 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유형이 균역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부족분을 갖다 보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 재정 부족분을 갖다 보완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도 대표형입니다. 1번 지주에게 결작이라 하여 토지 1결당 미국 2두를 부과했다. 맞죠? 그 다음에 일부 특권층에게 선무군간포로 보이는 군포 1피를 갖다 거두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아문이랑 궁방에서 받던 어세, 염세 등을 균역청에서 담당하였다. 맞죠?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노비에게 신공으로 노는 면포 2필, 비는 1필 반을 내게 하였다. 여러분 이거 신공이 뭔지 배운 적은 없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불쌍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군포로 갖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좀 줄여주자. 이게 바로 균역법의 의도죠. 근데 보세요. 일반 백성들보다 더 불쌍한 공사 노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족분을 갖다 부담시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식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립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노비 배우게 되면 신공이라든지 이런 몸값을 갖다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노비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외고 노비라 해서 밖에서 주인과 떨어져서 자유롭게 사는 노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비들이 자유롭게 사는 대가로서 몸값을 갖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공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이 경제제도 두 번째 주인공인 조세 공납역까지 살펴봤어요. 조창조는 가볍게만 정리하고 있죠. 경제제도 마친 다음에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과 조창은 뭐냐면 있죠. 지방에서 세금을 거둔 거를 갖다가 육로나 해로로 중앙 서울 경창으로 운송하는 시스템 자체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은제도. 그리고 이제 이 세금을 갖다 옮기는 과정에서 중간 결집점이 있거든요. 경창에 오기 전에 그거를 갖다 조창이라는 거예요. 그게 조은과 조창의 이제 의미 정도만 알아두세요. 요게 이제 고려 시대 때 성립하였고 조선 시대 때 가서 이제 이렇게 더 성장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출제 빈도가 되게 낮아요. 나중에 심화 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다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경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